폭풍이 휩쓸고 간 장린관도에는 다시금 지독한 정막이 내려앉았다. 유연은 서 있던 자리에서 천천히 옆구리로 손을 가져갔다. 찢겨나간 도포 안쪽으로 손바닥을 밀어넣자 끈적하고 미지근한 감촉이 손가락 사이를 파고들었다. 다행히 근막을 깊게 가르지는 않았으나 목승하게 예리한 건기가 남긴 흔적에서는 쉼없이 붉은 선혈이 배어나와 손바닥을 물들였다. 숲을 너머에서는 설린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몸을 일으켰다. 한 차례 비틀거리는 그녀의 어깨를 위소범이 재빨리 다가가 억센 팔로 받쳐들었다. 설린 소저, 몸은 괜찮으시오? 어디 뼈라도 상한 것은 아니오? 아, 팔이 조금 저리네요. 장력의 파동 때문인 것 같아요. 설리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자신의 팔을 주무르며 유연을 바라보았다. 그 곁을 지키던 비류가 말없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이내 유연의 곁으로 한 걸음씩 다가왔다. 그녀는 아무런 양해를 구하지 않은 채 유연의 찢어진 도포 자락을 들어 올려 옆구리의 상처를 응시했다. 상처가 얕군요. 알고 있소. 얕아도 도끼가 스며들 수 있으니 일단 묶어야 해요. 비류는 자신의 흰 소매 자락을 망설임 없이 거칠게 찢어냈다. 그리고는 유연의 허리춤을 감싸 안듯 가까이 다가가 상처 부위를 단단히 동여매기 시작했다. 유연은 거부하지 않았고 비류 역시 불필요한 말을 보태지 않았다. 오직 두 사람 사이에는 거친 옷감이 살갗에 닿는 서걱거림과 비류의 조심스러운 손길이 자아내는 묘한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가부좌를 풀고 일어난 노은백이 옷자락에 묻은 안개를 털어내며 묵직한 음성을 뱉어냈다. 방금 물러간 두 자는 청왕궁 소속이오. 모신결과 괴를 같이 하며 곤륜의 몰락을 바라는 세력이지요. 위소범이 자신의 뻐근한 허리를 두드리며 혀를 찼다. 청왕궁의 고수들까지 이 장린관도까지 마술을 뻗었다면 다른 경로 역시 이미 그들의 감시 아래 놓였다는 뜻이겠군. 그렇소. 강호의 눈이 이미 북쪽으로 쏠려 있소. 노은백의 확인에 유연은 고개를 돌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숲의 시면을 응시했다. 그리고 그 어둠을 향해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를 던졌다. 청아.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알고 있소. 그대가 여전히 저 안개 너머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잠시 지독한 침묵이 숲을 지배했다. 이윽고 하늘에서 춤추듯 내려온 나뭇잎 하나가 유연의 발등 앞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유연이 허리를 굽혀 그것을 집어들었다. 평범한 참나무 잎사귀였으나 손바닥에 닿는 촉감은 남달랐다. 잎사귀에는 조금 전 비엽술에 실렸던 강대한 내공의 잔열이 채 식지 않은 채 남아있어 유연의 손을 은은하게 덮였다. 설리는 유연의 손에 들린 그 잎사귀를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잎사귀에서 어둠으로 그리고 다시 유연의 굳게 담은 입술로 옮겨갔으나 끝내 아무런 질문도 던지지 않았다. 위소범이 마른 기침을 한번 내뱉으며 일행의 주의를 환기했다. 상처들도 대충 갈무리했으니 이제 가야 하지 않겠소? 사부님이 기다리시는 북쪽으로 말이오. 유연은 손안의 잎사귀를 품속에 갈무리하며 앞을 향해 발을 내디뎠다. 안개는 여전히 짙었으나 일행이 걷는 관도 위로 곤륜의 제자들이 짊어진 운명의 무게가 낙엽 밟는 소리가 되어 길게 이어졌다. 장린관도를 짓누르던 지독한 안개가 사그라지기 시작한 것은 달이 먹구름의 장막을 찍고 고개를 내민 직후였다. 수십 장 높이로 솟구친 노거수들의 가지 사이로 차가운 달빛이 비스듬히 쏟아져 내렸고 그 은백색의 빗줄기들은 마치 서슬 퍼런 검선이 되어 어두운 숲바닥을 조각조각 갈라놓았다. 유연은 청아의 내공이 깃들었던 참나무 잎사귀를 품 안 깊숙한 곳에 갈무리했다. 비류가 그의 곁으로 다가와 보폭을 맞추었다. 그녀의 찢어진 소매 끝자락이 밤바람에 힘없이 파닥거렸으나 그녀는 개의치 않는 듯 낮은 음성을 흘렸다.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짐작하는 바가 있나요? 유연은 달빛이 부서지는 길 앞쪽을 응시하며 대답했다. 아직은 모르겠소. 그저 우리 곁을 맴돌며 위기의 순간마다 손을 내밀 뿐이니. 거듭 도움을 주고도 안개처럼 사라지는 자라면 그 마음속엔 분명 거대한 결심이 따리를 틀고 있을 것이에요. 비류가 잠시 말을 멈추고 유연의 옆얼굴을 살피듯 바라보았다. 유연은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묵묵히 보행을 이어갔다. 그 사람은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가 대체 무엇인지. 그것은 오직 저 사람만이 알겠지요. 어쩌면 우리 중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비극의 정점일지도.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나란히 걷는 두 사내와 여인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길게 늘어져 하나로 겹쳤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그때였다. 행렬의 선두에서 묵직한 보법을 내딛던 노은백이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품 안의 목탁을 한 번 두드렸다. 천만 갈래 얽히고 설킨 세상의 길들은 끝이 없으나 이 깊고 어두운 장림의 밤을 걷는 자는 누구나 홀로 외로이 제 몫의 고독을 짊어지는구나. 소리도 없이 날아든 나뭇잎 두 장이 서슬 퍼런 혈도를 찍어 위기를 잠재웠건만 정작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연의 길은 안개 속에 잠겨 그 어디인지 분간할 길이 없구나. 장림관도의 끝자락 안개가 거친 자리에 남은 것은 비정한 정적뿐이었다. 위소범이 갈림길의 지형을 살피려 걸음을 멈춘 것은 불과 수압의 시간이 흐르기도 전이었다. 그러나 그 짧은 일식의 순간 일행의 뒤편을 지키던 설린의 기척이 연기처럼 증발했다. 유연이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그곳에는 오직 관도 옆 우거진 수풀만이 밤바람에 몸을 뒤척이고 있었다. 사람의 목소리도 병기가 부딪히는 파공음도 없었다. 유연은 수풀 안쪽으로 서너 발자국을 거칠게 내디뎠다. 습기를 머금은 낙엽 위에 두 개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눌려 있었다. 하나는 설린의 것이었다. 발자국의 앞부분이 깊게 패여 있는 것으로 보아 그녀는 무언가에 홀린 듯 스스로 체중을 실어 숲을 안쪽으로 한 발을 들여놓은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둔중한 압력의 흔적이 단 하나 낙엽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 이후의 흔적은 마치 공중으로 솟구쳐 사라진 듯 전무했다. 위소범이 굳어진 얼굴로 몸을 일으켰다. 설린 소저가 보이지 않소. 명왕전이에요. 비류의 음성이 젖은 수풀 사이로 낮게 깔렸다. 평소의 냉정함을 잃은 듯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명왕전의 동향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사문의 막내가 가로채 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자책이 그녀의 굳게 담은 입술 끝에 매달려 있었다. 유연의 얼굴에서 한 줌의 감정조차 휘발되어 사라졌다. 협도를 쥔 그의 오른손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뼈의 형상이 드러날 만큼 강하게 조여졌다. 손잡이의 가죽이 삐걱거리며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정적을 뚫고 들려왔다. 유연은 천천히 손에 힘을 풀었으나 그의 안광은 이미 인간의 온기를 잃고 서늘한 건기만을 내뿜고 있었다. 방향은 북동쪽이에요. 명왕전의 총단이 도사리고 있는 험준한 지형 쪽이에요. 유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노은백의 노련한 눈빛과 위소범의 당혹감, 비류의 흔들리는 시선, 그리고 뒤따라오던 할인을 차례로 후쳤다. 그의 시선은 마치 각자의 위치를 마지막으로 각인하는 사관의 붓끝처럼 정교하고도 차가웠다. 나 혼자 가겠소. 같이 가야 하오. 상대는 명왕전의 본거지요. 위소범이 급히 앞을 가로막았으나 유연의 단호한 일갈이 그의 말을 잘라냈다. 비류를 비롯한 나머지는 은설 사숙과 할인을 즉시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 주시오. 인원이 많으면 적의 이목을 끌기 쉽고 추적의 속도만 늦춰질 뿐이오. 혼자라면 저들의 보법을 앞지를 수 있소. 그것은 너무도 무모한 짓이오.
사지로 발을 들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소. 노은백의 묵직한 경고에도 유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한번 수풀 속의 발자국을 응시했다. 설린이 마지막으로 내디뎠던 그 발자국. 끌려간 흔적이 없다는 것은 찰나의 순간 혈도를 제압당해 신형이 들려 나갔음을 의미했다. 적은 설린의 기척을 완벽히 지울 만큼의 고수였다. 유연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다. 그는 몸을 돌려 북동쪽 칠흑 같은 어둠이 다리를 틀고 있는 숲의 시면을 향해 신형을 날렸다. 이슬 맺힌 낙엽들이 그의 보법에 짓눌려 비명지를 틈도 없이 유연의 검은 도포 자락이 안개 너머로 소멸하듯 사라졌다. 오직 홀로 사투를 자처한 사내의 서늘한 잔상만이 장린관도의 끝에 길게 남겨졌다. 밤은 잔인하리만큼 길었으나 끝내 찾아온 여명은 자비롭지 못했다. 유연은 멈추지 않았다. 장린관도를 벗어나 북동쪽으로 뻗은 숲과 흙길, 날카로운 돌들이 박힌 고갯마루를 지나는 동안 그의 숨소리는 점차 짐승의 그것처럼 거칠게 변해갔다. 추격의 도중 유연의 안광은 지면에 남겨진 비참한 흔적들에 고정되었다. 3명 이상의 건장한 장정들이 남긴 발자국 사이로 가끔씩 맥없이 끌린 듯한 가느다란 선이 낙엽과 흙을 훑고 지나간 자국이 보였다. 그것은 설린의 것이었다. 의식이 돌아왔다 끊기기를 반복하며 제 힘으로 발을 내디디지 못하는 사매의 참담한 상태를 증명하는 핏빛 기록이었다. 그 흔적이 관도와 합쳐지는 지점에서 마차 바퀴 자국에 잡아먹히는 것을 보았을 때 유연의 이성은 이미 타오르는 화마에 잠식당하고 있었다. 정오의 태양이 머리 위에서 수직으로 내리쬐며 대지를 달구던 시각, 관도에 굽이진 모퉁이를 돌아선 유연의 발걸음이 무겁게 멈추어 섰다. 길 한가운데 마치 그곳에 원래부터 박혀있던 기암괴석처럼 한 사내가 부동의 자세로 서 있었다. 명왕전의 오기단주 중 으뜸이라 불리는 계암수 어양이었다. 그는 고수치고는 작고 왜소한 체구였으나 벌어진 어깨와 굳게 담은 입술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지금까지 유연히 마주했던 그 어떤 살수나 무인과도 궤를 달리했다. 특히 그의 허리에 유연한 쇠사슬처럼 감겨있는 삼절철사는 정오의 강렬한 햇살을 받아 비늘 돋친 뱀처럼 번뜩이며 기괴한 살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것은 채찍처럼 유연하면서도 강철의 파괴력을 지닌 명왕전 특유의 잔혹한 연안병기였다. 어양이가 충혈된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는 유연을 향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많이 달려왔군. 곤륜의 제자여. 유연은 대답 대신 협도의 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밤새 달린 탓에 허벅지 근육이 비명 지르듯 파르르 떨려왔으나 그는 그 떨림을 내력으로 억누르며 낮게 의조렸다. 비켜주시오. 비켜줄 수 없소. 당신이 그 가련한 사매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흙먼지를 마시는 동안 나는 이곳에서 당신이라는 사냥감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말이오. 형기비도 때문인가? 그 보물지도와 함께 당신 사부 강호연이 천원밀전을 어느 시면에 숨겼는지 그 답을 들어야겠소. 유연이 마침내 칼집에서 협도를 뽑아들었다. 서늘한 칼날이 허공을 가르며 어양 위를 겨누었다. 그 2가지 모두 나는 아는 바가 없소. 알고 있소. 어양 위의 입가에 얇고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허리춤의 삼절철사를 천천히 풀어내며 마치 먹잇감을 감정하는 포식자의 눈빛으로 유연을 후쳤다. 정말로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죽음보다 깊은 침묵으로 항구하는 것인지 그 미세한 차이를 내 삼절철사가 당신의 뼈마디를 하나씩 부수며 확인해 줄 것이오. 철사와 철사가 맞물리는 서늘한 금소금이 정오의 정적을 찢었다. 유연의 발밑에서 흙먼지가 솟구쳐 올랐다. 이제 남은 것은 사지로 뛰어든 제자의 절박함과 바위를 부수는 고수의 무정한 격돌뿐이었다. 어양이가 내디딘 한 발은 대지뿐만 아니라 관도를 채운 공기의 흐름마저 뒤바꾸어 놓았다.
그가 발을 지면에 붙이는 찰나 유연은 자신의 어깨 위로 보이지 않는 태산이 내려앉는 듯한 지독한 압박감을 느꼈다. 청근 압정. 어양 위의 단전에서 뿜어져 나온 웅온한 내력이 반경 한 장의 공간을 완전히 장악했다. 대기는 늪처럼 끈적하고 무겁게 가라앉았고 유연의 모든 감각은 평소보다 한 박자씩 늦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협도를 치켜드는 사소한 동작조차 수천 근의 쇳덩이를 들어 올리는 듯한 고통이 수반되었다. 공간 자체의 내력을 침투시켜 적의 신형을 묶어버리는 명왕전의 극의 중 하나였다. 유연은 터져나가려는 혈관을 억누르며 이를 악물었다. 청풍서벌. 그는 위에서 내리 누르는 압력의 사각지대를 찾아 몸을 지면 가까이 눕혔다. 저항을 최소화하며 어양 위의 허리춤을 파고드는 협도의 궤적은 날카로웠으나 어양 위의 대응은 그보다 한 수 위였다. 허리에 감겨있던 삼절철사가 생명을 얻은 독사처럼 허공을 유영하더니 기괴한 곡선을 그리며 유연의 협도 칼등을 순식간에 휘감아 쥐었다. 서걱 쩌적. 강철 연안이 협도를 조여오는 소리와 함께 유연의 손목이 비정상적으로 꺾였다. 제어권을 잃은 협도가 관도의 돌바닥에 처박히며 불꽃을 튕겼다. 유연은 칼자루를 놓지 않은 채 바닥을 짚고 몸을 회전시켜 일어났으나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양 위의 무정한 장풍이었다. 압류 복격. 처음 뻗어나온 장력은 미약했으나 그것은 유연의 방어 기제를 흐트러뜨리기 위한 비열한 덫이었다. 유연이 내력을 모아 막으려는 찰나 장력 속에 숨겨져 있던 역류 내력이 화산처럼 폭발하며 유연의 왼쪽 어깨를 강타했다. 쾅! 둔중한 파동이 유연의 골격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신형이 종이 인형처럼 허공으로 붕 떴고 관도 끝자락까지 2장이 넘는 거리를 날아가 흙바닥을 굴렀다. 거친 낙법으로 간신히 멈춰섰을 때 유연의 왼 어깨는 이미 감각을 잃고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입안 가득 비릿한 피맛이 고였고 찢어진 입술 사이로 붉은 타액이 관도의 마른 흙 위로 점을 찍었다. 어양이가 흙먼지를 헤치며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일말의 서두름도 없었다. 그 몸으로 더 할 수 있겠소? 유연은 떨리는 오른손으로 협도를 다시 고쳐 잡았다. 마비된 왼팔은 헛개비처럼 늘어졌으나 그는 흔들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대지를 딛고 일어섰다. 더 할 수 있소. 유연의 눈빛은 무너진 신체와 달리 여전히 시퍼런 건기를 머금고 있었다. 어양위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유연의 초췌한 얼굴을 응시했다. 무정하기만 했던 그의 눈동자에 찰나의 흔들림이 지나갔다. 그것은 적에 대한 조소도 연민도 아닌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곤륜의 자존심에 대한 기이한 감탄이었다. 정오의 햇살 아래 만신창이가 된 산해와 바위 같은 고수의 그림자가 관도 위에 다시 한번 길게 맞닿았다. 삼절철사와 장법을 동시에 쓰면 그냥 쓰러질 텐데 말이오. 쓰러지면 모든 고통이 멈추고 편안해질 것을 어찌 이리 미련하게 버티는 것이오. 어양 위에 냉소 섞인 물음에 유연은 마비된 왼팔의 통증을 집어삼키며 대답했다. 쓰러지면 사매를 찾을 수 없소. 그의 음성은 갈라지고 젖어 있었으나 뼈를 깎는 듯한 의지만큼은 선명하게 살아있었다. 어양위는 더 이상의 문답이 무의미함을 깨달은 듯 삼절철사를 고쳐쥐며 단전의 내력을 극성으로 끌어올렸다. 계암일천. 삼절철사에서 뿜어져 나온 파괴적인 충격파와 계암장법의 웅온한 내경이 하나로 압축되어 유연을 향해 쏘아졌다. 정면의 관도 돌바닥이 거미줄처럼 균열을 일으키며 부서져 나갔고 대기를 찢는 파동은 피할 틈조차 허용하지 않는 광범위한 궤적을 그리며 쇄도했다. 전신에서 쏟아지는 땀방울이 눈가에 맺히는 찰나 유연의 뇌리 속에 잊고 있었던 어느 밤의 음성이 파고들었다. 야주 위에서 설린의 손을 마사지하던 자신을 보며
청아가 나직하게 던졌던 그 한마디였다. 위기가 오면 발이 먼저 기억한다. 머리로 생각하지 마라. 그 순간 유연의 발이 대지를 차고 나갔다. 오행미종보. 그것은 청아가 야주 위에서 펼쳐 보였던 신비로운 보법이자 유연이 그 밤 이후 홀로 수천 번을 되뇌며 몸에 각인시킨 생존의 궤적이었다. 오행의 상생상극 원리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며 방위를 뒤트는 그 움직임은 강호의 그 어떤 정교한 안광으로도 포착할 수 없는 불규칙한 흐름이었다. 계암일천에 집대성된 충격파가 유연의 전신을 집어삼키려는 찰나 그의 신형이 안개처럼 흩어지며 사라졌다. 어양위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물들며 즉각 사방을 추적했다. 그러나 관도 위에는 오직 흙먼지만이 소용돌이칠 뿐 유연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쇄도하던 충격파는 주인 잃은 허공을 가르고 관도 저편의 거대한 흙벽에 장렬했다. 굉음과 함께 흙벽이 무너져 내리며 자욱한 연기가 대기를 가득 채웠다. 어양이가 급히 삼절철사를 거두며 동서남북을 훑었다.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심지어 허공과 지면 어디에도 유연의 기척은 없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어양위의 등 뒤 불과 세척 거리에서 서늘한 밤바람 같은 기운이 느껴졌다. 유연이 그곳에 서 있었다. 피 묻은 협도를 비스듬히 세운 채 어양이가 경악하며 신형을 회전시켜 삼절철사를 휘둘렀다. 그러나 쇠사슬이 허공을 긋기도 전 유연의 몸은 이미 왼쪽으로 비껴나 있었고 어양이가 왼쪽을 겨냥하는 찰나 유연은 다시 오른쪽에 머물러 있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마치 거울 속의 환상을 쫓는 듯한 기괴한 보법 앞에 어양이는 마침내 손을 멈추었다. 그의 눈빛에서 여유가 완전히 없어졌다. 그 보법 누구한테 배운 것이오? 유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협도의 날을 어양위의 목을 향해 고정했을 뿐이다. 배운 것이 아니오. 그저 기억하고 있을 뿐이오. 어양위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허리에 삼절철사를 다시 천천히 감아 올렸다. 관도 위를 흐르던 살기가 일순간 잦아들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 어양이가 마차가 사라진 북동쪽 방향을 잠시 돌아보며 무정한 음성을 보탰다. 그 삶에는 곧 안전한 곳에 있게 될 것이오. 명왕전은 승산 없는 소모전이나 불필요한 살상은 즐기지 않소. 이번 일은 그저 위협일 뿐이니. 누구에 대한 위협인가? 당신 사부 강호연에 대한 위협이지. 어양위는 그 말을 끝으로 대화를 단절한 채 관도 너머의 어둠 속으로 유령처럼 멀어졌다. 유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석상처럼 서 있었다. 왼 어깨의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입안의 비릿한 피맛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 그러나 육체의 고통보다 그를 괴롭히는 것은 안전한 곳으로 보내졌다는 사매의 안위와 사부를 향한 명왕전의 음습한 계략이었다. 유연은 떨리는 손으로 협도를 갈무리했다. 그리고는 핏자국이 점점이 박힌 관도를 따라 다시금 무거운 발걸음을 북동쪽으로 내디뎠다. 태양은 어느덧 정점을 지나 서편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강물은 유구히 흘렀으나 그 강줄기가 닿은 도강진의 나루터는 황량한 바람만이 안개처럼 감돌고 있었다. 유연이 이 작은 집진에 발을 들인 것은 어양위와의 사투 후 쉼없이 대지를 지식이며 북동쪽으로 내달린 지 꼬박 하루 반이 지난 정오 무렵이었다. 먼지와 말라붙은 선열로 뒤덮인 그의 도포 자락은 이미 본래의 색을 잃었고 마비된 왼 어깨에서는 여전히 둔중한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그는 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비스듬히 기울어진 주막 중 한 곳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탁자 하나를 차지하고 앉아 술 한 병과 거친 밥 한 그릇을 청했다. 타들어가는 목구멍으로 차가운 술 몇 모금을 넘겼을 때였다. 팽팽하게 당겨졌던 의식의 끈이 일순간 끊어졌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본능조차 덮쳐오는 해일 같은 피로를 이기지 못했다. 유연의 고개가 탁자 위로 떨어졌고 그의 기억은 그 지점에서 암전되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비스듬히 기울어진 오후의 햇살이 창살을 통과해 유연의 눈등을 간지럽혔을 때 그는 비로소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탁자 위에는 자신이 마시다 만 빈 술병이 외롭게 놓여 있었다. 그런데 유연의 눈이 경련하듯 떨렸다. 자신의 잠 맞은편 그가 잠들기 전에는 분명히 비어 있었던 자리에 술잔 하나가 더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누군가 그가 무방비하게 잠든 사이 맞은편에 앉아 그를 지켜보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유연이 뻣뻣하게 굳은 몸을 일으키며 술값을 치르기 위해 주막 주인을 불렀다. 그러나 주방 구석에서 행주를 휘두르던 주인은 무심하게 손을 저을 뿐이었다. 이미 당신 벗이 내고 갔소. 벗이라니요? 어떤 사람입니까? 글쎄 50줄 정도로 보이는 왜소한 분이셨는데 당신이 정신없이 주무시는 동안 맞은편에 잠시 앉아 술 한 잔을 비우고는 곧 강바람처럼 사라지셨소. 유연의 시선이 다시 탁자로 향했다. 낡은 나무 탁자의 표면 햇살이 닿는 자리에 기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칼이나 송곳으로 판 것이 아니었다. 손가락 끝에 정교한 내공을 실어 나무의 결을 부수며 한 획 한 획 깊게 눌러 쓴 글자들이었다. 옥인 모양 마음 놓고 한 잔 더 마시게나. 옥인 옥처럼 맑고 깨끗한 사람. 그것은 사문에서 설린을 아껴 부를 때 쓰던 은어와도 같은 별칭이었다. 무양 아무런 탈이 없다는 그 네 글자가 유연의 심장을 예리하게 찔렀다. 유연은 떨리는 손가락 끝으로 탁자 위에 새겨진 글자의 궤적을 천천히 따라 그었다. 깊게 파인 나무의 단면에는 아직도 글자를 새긴 자의 희미한 진기가 머물러 있는 듯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50대의 왜소한 사내. 사부 강호연의 풍모와 흡사했으나 사부가 지금 이 도강진 나루터에서 한가로이 술을 마실 리 만무했다. 노은백이 뒤를 쫓아왔을 가능성도 혹은 명왕전의 눈을 피해 움직이는 또 다른 조력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정체가 누구든 단 한 가지 사실만은 관도의 먼지보다 명확해졌다. 설리는 살아있다. 그리고 이 글자를 새긴 이름 모를 고수는 그녀의 안위를 확인했거나 혹은 그녀를 보호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유연은 잔에 남은 마지막 술 한 모금을 단숨에 들이켰다. 텁텁한 곡주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가슴 속에서 요동치던 초조함이 비로소 차갑게 가라앉았다. 창문 너머로 강물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다. 저 굽이치는 강물 어딘가에 반드시 찾아야 할 사매가 있었다. 유연은 협도를 고쳐 잡으며 일어섰다. 도강진의 노을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며 북동쪽 강줄기를 향해 뻗어나갔다. 유연은 탁자 위에 새겨진 전원을 잠시 응시하다 손바닥을 펼쳐 그 위를 천천히 쓸어내렸다. 손끝에서 뿜어져 나온 미세한 내력이 나무의 결 사이사이에 박힌 글자의 흔적을 지시겨 평평하게 펴냈다. 찰나의 희망을 허락했던 5글자는 먼지가 되어 흩어졌고 주막의 낡은 탁자는 다시 무심한 목재로 돌아갔다. 그는 주막 주인에게 은전 한 잎을 툭 내밀었다. 의아한 눈초리로 자신을 바라보는 주인에게 유연은 메마른 목소리로 덧붙였다. 아까 깨진 찻주전자 값이오. 주막을 나선 유연의 발걸음은 나루터 근처의 커다란 돌무더기로 향했다. 도강진의 나루는 주막 바로 아래 강의 하구를 품고 넓게 펼쳐져 있었다. 정오를 지나 기운 해가 강물 위로 쏟아지며 수만 개의 은빛 비늘처럼 요동쳤고 나루를 오가는 마차와 거친 어선들의 활기가 대기를 채우고 있었다. 유연은 차가운 돌 위에 주저앉아 강 건너 북쪽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어양이의 말대로 설린이 강호연 사부를 압박하기 위한 위협의 도구라면 그녀는
반드시 명왕전 총단으로 향하는 이 관도를 지나 나루를 건너야만 했다. 유연은 관도 끝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는 마차들을 하나하나 살폈다. 짐을 가득 실은 상단의 수레들이 지나칠 때마다 고개를 들었으나 그 어디에도 사매의 숨결은 느껴지지 않았다.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 해가 수평선 아래로 침잠했다. 강 위로는 어선들이 하나둘 켜올린 등불이 수면에 긴 꼬리를 늘어뜨렸고 시장통의 소란도 강물 소리에 묻혀 잦아들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도강진의 어둠 속에서 유연은 생전 처음으로 자신을 지탱해온 거대한 감정의 실체와 마주했다. 그것은 거창한 대의나 사문의 의리가 아니었다. 복숭아꽃 한 아름을 품에 안고 환하게 웃던 설린의 가느다란 손가락, 주막의 소란 속에서 사형이라는 딱딱한 호칭 대신 투박하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던 그 맑은 목소리. 야주 위에서 피로에 젖은 자신의 왼팔을 끌어당겨 제 무릎 위에 무심한 듯 올려두던 그 온기. 도아림 아래서 지는 꽃잎을 시샘하듯 투덜거리던 그 입술의 곡성까지. 사소하기 짝이 없는 조각들이 해일처럼 밀려와 유연의 심연을 적셨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고 구대 문파와 마교의 위협 속에서도 이토록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무공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 사소한 온기가 늘 곁에 머물렀기 때문이라는 것을. 자신이 그 온기를 당연하게 여기며 정면으로 마주보지 못했을 뿐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는 자신의 영혼 깊숙한 곳에 뿌리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조여오는 고통 속에서 각성의 순간이 끝나기도 전이었다. 끼익 덜컹. 강바람 소리뿐이던 어둠의 정적을 찢고 멀리 관도 초입에서 불길하고 둔중한 마차바퀴 소리가 들려왔다. 상경의 정막이 강바람에 실려와 나루터의 낡은 목재들을 합고 지나갔다. 중천에 걸린 달은 차가운 청백색 광취를 뿌리며 강물을 은빛 죽음처럼 물들였고 모든 운행이 끊긴 도강진 나루는 거대한 짐승의 시체처럼 고요히 엎드려 있었다. 그 정적을 찢고 다가오던 둔중한 바퀴 소리가 멈추는 찰나 암영 속에 잠복해 있던 유연의 신형이 탄환처럼 튀어올랐다. 차가운 대기를 가르는 그의 호흡은 이미 내공의 갈무리로 인해 흔적조차 없었다. 나루 앞에 급히 멈춰 선 마차. 마부석에는 흰 붕대를 칭칭 감은 거구의 장안이 위태롭게 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선명히 드러나는 왼팔의 붕대 위로는 이미 검붉은 선혈이 배어나와 비릿한 혈향을 사방으로 흩뿌리고 있었다. 장안은 고통을 짓씹듯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품 안에서 낡은 뿔필이 하나를 꺼내 들었다. 우우. 구슬프고도 기이한 음률이 강물 위를 낮게 기어가며 어둠을 갈랐다. 그것은 명왕전 무인들만이 공유하는 은밀한 수신호였다. 피리 소리가 잦아드는 것과 동시에 마차 안에서 억눌린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고통에 짓눌린 인간의 탁한 숨소리였다. 유연의 안광이 번뜩였다. 협도를 쥔 그의 검지마디에 서늘한 내력이 응집되었다. 백권한이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리기도 전 유연의 신형은 이미 허공을 가로질러 마차의 낡은 발을 거칠게 걷어 올렸다. 그러나 발을 들쳐 올린 유연의 눈동자가 일순간 얼어붙었다. 거기엔 있어야 할 설린의 온기가 없었다. 대신 비좁은 차내에는 만신창이가 된 장한 셋이 서로의 몸을 의지한 채 쓰러져 있었다. 전신을 난도질한 흉측한 검상에서는 여전히 검은 피가 흘러 멍석을 적시고 있었고 둔기에 얻어맞은 듯 보랏빛으로 부풀어 오른 타박상이 그들이 거쳐온 혈투의 가혹함을 증명하고 있었다. 유연의 서늘한 기운에 그중 하나가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으나 이내 초점이 풀린 채 깊은 혼돈의 늪으로 다시 빠져들었다. 이놈이. 마부석에 있던 백권한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내렸다. 부상 입은 왼팔을 대신해 오른손에 내력을 실은 그가 유연의 등을 향해 맹렬한 장격을 날려보냈다.
웅운한 파공성이 유연의 뒷덜미를 후려쳤다. 유연은 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신형을 옆으로 찰나의 간발로 비틀며 청풍반박의 기수식을 펼쳤다. 쇄도하던 백권한의 장력이 유연의 손바닥에 닿는 순간 거친 흐름은 도리어 유연의 부드러운 내경을 타고 역류하기 시작했다. 유연은 들어오는 힘을 흘림과 동시에 그 반탄력을 이용해 백권한의 오른 손목을 가볍게 밀쳐냈다. 퍽! 제 힘을 이기지 못한 백권한의 신형이 반장 뒤로 비틀거리며 물러났다. 두 사내 사이의 거리가 팽팽한 활시위처럼 조여졌다. 유연은 협도를 비스듬히 눕히며 낮게 읊조렸다. 그의 목소리는 강바람보다 차가웠다. 싸우러 온 것이 아니오. 마차 안의 세 사람은 명왕전 사람들이오. 당신도 같은 패요? 백권한이 눈을 가늘게 뜨며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었다. 부상당한 팔에서 전해지는 통증에 그의 미간이 일그러졌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어찌 알고 막아서는 것이냐? 설린이라는 사람을 찾고 있소. 이 마차에 실려 있어야 하는데. 그 이름이 나오자마자 백권한의 표정이 경악으로 뒤틀렸다. 부릅뜬 눈동자 속에 경계와 당혹 그리고 차마 내뱉지 못한 비통함이 소용돌이쳤다. 그걸 어떻게 알았소? 그게 중요하오. 설리는 어디 있소? 유연의 물음이 칼날처럼 백권한의 가슴을 겨누었다. 백권한은 마차 안에 쓰러진 동료들을 한번 돌아보더니 이내 피 섞인 침을 바닥에 내뱉으며 이를 갈듯 한자 한자를 내뱉었다. 빼앗겼소. 뭐요? 호송하는 도중에 빼앗겼소. 백권한의 음성은 찢어진 풀무질 소리처럼 거칠었다. 그는 피에 젖은 왼팔의 붕대를 증오스럽다는 듯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단 2명이었소. 누더기 같은 가사를 걸친 행각승 차림이었는데 우리 넷이 그 둘을 상대로 이 꼴이 되었단 말이오. 유연의 가늘어진 안광이 어둠 속을 파고들었다. 행각승. 2명. 뇌리를 스쳐가는 것은 곤륜을 떠나온 뒤 마주했던 노은백의 형체였으나 그는 단독으로 움직였으며 비류 일행과 함께 이미 북상의 길에 올랐어야 했다. 그렇다면 이 강호의 심연 속에 유연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제3의 거대한 세력이 다리를 틀고 있다는 명확한 반증이었다. 3회를 낚아챈 그 정체불명의 인형들이 누구인지 추론할 틈조차 없었다. 촤악! 강물을 가르는 예리한 노소리가 정막을 찢었다. 두 척의 어선이 나루를 향해 화살처럼 돌진해오고 있었다. 선상에서 검은 인형들이 채 내려앉기도 전 유연의 피부는 대기 속으로 번져오는 비릿한 수기와 사리를 먼저 감지했다. 4명. 야복을 걸치고 짧은 병기를 수족처럼 휘두르는 저들은 명왕전의 특수 조직이자 수로의 망령이라 불리는 수로패였다. 2명은 달빛에 섬뜩한 인광을 내뿜는 쌍단검을, 다른 2명은 인육을 찢기 위해 고안된 거친 쇠갈퀴와 묵직한 투망을 거머쥐고 있었다. 나루터의 낡은 목재 위로 뛰어내린 그들은 물 흐르듯 유연한 보법으로 유연을 에워쌌다. 완벽한 반원의 포위망이었다. 백권한은 아군의 등장에 일순간 안색을 바꾸며 유연을 향해 삿대질했다. 저놈이오. 끈질기게 쫓아온 놈이오. 유연은 협도의 손잡이를 고쳐쥐며 자신을 옥죄어오는 5명의 기세를 차례로 후쳤다. 5명. 그중 백권한과 마차 안의 부상자를 제외한다면 실질적인 살기는 4방향에서 쏟아지고 있었다. 하나하나가 수중전과 백병전에 능한 고수들이었다. 동시에 합격이 들어온다면 사방이 막힌 나루터에서 퇴로를 찾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어린 놈이 어양이 단주를 접촉했다고 큰 소리를 쳤다더니 그 단주 앞에서 목숨을 부지한 자가 천하에 있기나 하는 줄 아느냐? 입술이 가벼운 놈이군. 백권한의 비아냥거림이 나루터의 찬 공기를 긁었다. 유연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담담히 대꾸했다. 살아남았소.
허풍이 심하구나. 그분의 성정을 안다면 감히 그런 거짓을 뱉지 못할 텐데. 오행미종보. 단주가 이 이름을 듣는다면 내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 것이오. 유연의 입에서 그 무공의 명칭이 흘러나오자 백권안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격하게 진동했다. 어양이와 깊은 인연이 있거나 실제로 그의 살수를 목격하지 않고서는 결코 알 수 없는 비전의 보법이었다. 그러나 수로패의 살인귀들에게 그 이름은 아무런 제약이 되지 못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눈앞의 방해물을 제거하는 것뿐이었다. 죽여라. 백권안의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 4명의 수로패가 동시에 대지를 박찼다. 전방에서는 쌍단검이 유연의 모굴대를 노리며 횡으로 그어왔고 좌우에서는 쇠갈퀴가 그의 옆구리를 찢기 위해 쇄도했다. 등 뒤에서는 사방을 덮치는 투망이 거대한 박쥐의 날개처럼 유연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동시에 네 방향에서 치명적인 죽음의 그물이 유연의 전신을 향해 수렴되고 있었다. 살기의 수렴은 투망이 먼저였다. 강바람을 머금고 거대하게 부풀어 오른 2장의 투망이 유연의 머리 위를 덮쳐왔다. 그것은 평생을 강 위에서 어민들의 숨통을 조여온 수로패 특유의 살인 병기였다. 사방이 그물에 막혀 신형이 구속되는 찰나 나머지 2명의 단검이 심장을 꿰뚫으러 들어오는 필살의 전법. 유연은 한보 뒤로 물러나며 협도를 수평으로 눕혔다. 행화분우. 협도날이 허공을 가르자 은백색의 검광이 마치 만개한 살구꽃이 비바람에 흩날리듯 사방으로 산란했다. 검의 궤적은 단 하나였으나 그 끝에서 뿜어져 나온 기류는 복수의 칼날처럼 분화하며 투망의 전면을 갈기갈기 찢어발겼다. 허공에서 쏟아지던 검은 그물이 수십 조각의 넝마가 되어 양옆으로 맥없이 떨어져 내렸다. 그 넝마 사이를 뚫고 2 자루의 단검이 뱀처럼 파고들었다. 유연은 오른쪽에서 쇄도하는 칼날을 협도의 자루로 쳐내며 왼쪽의 공격에는 오행미종보의 정수를 드러냈다. 슈슉. 단검을 쥔 수로패의 안광에는 분명 유연의 가슴팍이 걸려 있었다. 그러나 칼날이 허공을 가르는 순간 유연의 형체는 마치 물안개처럼 흐릿하게 겹치더니 오른쪽으로 3척 다시 왼쪽으로 2척의 잔상을 남기며 사라졌다. 단검 쥔 자의 손바닥에는 오직 서늘한 강바람만이 잡혔을 뿐이었다. 어디냐? 수로패 무인이 경악하며 고개를 돌렸다. 분명 왼쪽에 서 있던 유연의 형체가 찰나에 오른쪽으로 옮겨가 있었다. 그것은 사륙을 위한 진격의 보법이 아니었다. 상대를 철저히 교란하고 미로 속에 가두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탈출과 유희의 보법이었다. 유연의 협도 자루가 허공을 가로질러 단검 쥔 자의 오른쪽 어깨 혈도를 정확히 타격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수로패 무인의 오른팔이 힘없이 늘어졌다. 손에 쥐고 있던 단검이 나루터 바닥을 굴렀다. 유연은 멈추지 않고 2번째 단검 쥔 자를 향해 협도를 수평으로 뻗어 기선을 제압했다. 백권안의 악에 바친 고함이 터져나왔다. 수로패 4명이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으며 유연을 압박하려 했다. 유연의 냉철한 안광이 나루터의 지형을 순식간에 훑어내렸다. 둘은 이미 팔의 혈도가 막혔거나 마부석에서의 부상으로 기세가 꺾인 상태에. 그러나 남은 셋이 동시에 합격을 가해온다면 구대 문파의 정예 고수라도 무사하기 어려웠다. 유연은 나루에서 가장 협소한 지점, 선착장의 낡은 돌계단 위로 신형을 날렸다. 돌계단의 폭은 성인 남자 1명이 겨우 디딜 수 있을 만큼 비좁았다. 쇄도하던 수로패 3명은 본능적으로 멈칫했으나 앞선 자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쇠갈퀴를 내질렀다. 챙! 유연은 협도를 비틀어 쇠갈퀴의 날카로운 갈치자 사이를 쐐기처럼 파고들었다. 그대로 손목을 꺾자 쇠갈퀴는 주인의 손안에서 팽이처럼 회전하며 제어력을 잃었다.
앞선 자가 균형을 잃고 뒤로 밀려나자 뒤따르던 둘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서로의 팔다리가 얽히며 나동그라졌다. 그 혼란의 틈을 유연의 일격이 파고들었다. 한류일도 협도 전체에 서린 냉기가 응집되며 묵직한 중압감을 동반한 수직의 궤적을 그려냈다. 쾅! 단순한 참격이 아니었다. 협도의 날이 쇠갈퀴와 바닥에 떨어진 단검 두 자루를 한데 묶어지면 속으로 반치나 박아 넣어버렸다. 금소금과 함께 대지에 박힌 병기들은 거대한 못에 박힌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뒤로 물러난 세 명의 수로패 무인들은 빈손을 허망하게 내려다보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유연히 돌계단에서 천천히 내려서며 협도를 갈무리했다. 여기서 멈추겠소. 나루터에는 거친 숨소리와 강물 소리만이 감돌았다. 백권하는 이를 갈며 부르튼 입술을 짓씹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청년은 분명 어양이 단주를 만났다고 했으나 그 무공의 결은 명왕전의 피비린내 나는 살수와는 근본부터가 달랐다. 당신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이오? 설린을 탈취한 두 행각승의 방향을 말하시오. 그것뿐이오. 명왕정과 더 싸울 생각 없소. 유연의 음성은 낮고 평온했으나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백권하는 잠시 수평선 너머로 흩어지는 수로패 동료들을 보았다가 이내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부상자들은 마차 안에서 신음하고 있고 수급을 담당하던 4명의 정예는 이미 병기를 잃었으며 자신의 왼팔 또한 불구가 된 상태였다. 이 괴물 같은 상대를 막아낼 수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동북쪽이오. 두 놈이 3회를 얻고 산 방향으로 들어갔소. 백권한의 말에 유연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어느 산이오? 현무산. 그곳의 지세가 험하니 이미 자취를 감췄을 것이오. 유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협도를 검집에 완전히 밀어넣었다. 고마웠소.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유연이 몸을 돌렸다. 백권하는 멀어져가는 유연의 뒷모습을 보며 허탈한 웃음을 흘렸다. 이상한 놈이군. 적에게 고맙다는 말을 남기다니. 유연의 발걸음은 거침없이 동북쪽 관도를 향했다. 도강진의 소란을 뒤로한 채 그의 시선은 멀리 어둠 속에 잠긴 현무산의 웅장한 능선에 고정되었다. 명왕전의 정예들을 단 2명의 수력으로 제압하고 설린을 탈취한 자들. 그들이 적인지 아군인지 혹은 더 거대한 음모의 하수인인지 알 길은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설린이 그 산의 심연 속에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달이 서쪽 하늘로 기울며 나루터의 은빛 비늘들도 하나둘 빛을 잃어갔다. 유연은 묵묵히 걷던 중 품 안에서 비단 수건에 정성스레 쌓인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도강진 주막의 낡은 탁자 위에서 손끝에 들러붙어 왔던 참나무 잎사귀였다. 청아가 전해주었던 한때는 뼛속까지 시린 냉기를 머금고 있던 영물의 파편. 유연히 손가락으로 잎사귀를 쓸어내렸다. 하지만 손끝에 닿는 감촉은 이제 차가운 냉기가 아닌 바스라질 듯 메마른 나뭇잎의 까칠한 질감뿐이었다. 그를 지켜주던 신비로운 기운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유연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마른 잎사귀를 응시했다. 차가운 온기는 가셨으나 그것이 상징하던 약속과 인연의 무게는 여전히 그의 심장 박동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잎사귀를 다시 비단 수건으로 소중히 감싸 품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다. 사라진 냉기보다 더 뜨거운 혈기가 유연의 전신을 휘감았다. 그는 다시 고개를 들어 현무산의 검은 그림자를 향해 긴 보폭으로 어둠을 헤쳐나갔다. 30리의 고적한 관도를 단숨에 주파한 유연의 신형이 멈춰 선 곳은 황릉강의 초입이었다. 언덕 위로 끝없이 펼쳐진 드넓은 봉분야에는 태고의 시간을 짓씹어 삼킨 듯한 오래된 묘들이 줄지어 엎드려 있었다. 주인 잃은 무덤 위로 무성하게 자라난 잡풀들은
밤바람에 서걱거리며 기괴한 화답을 보냈고 중천을 지나 서쪽으로 기운 달빛은 그 거대한 묘지 위로 차가운 청백색 수위를 덮어 씌운 듯 고요하게 걸려 있었다. 유연의 발걸음이 죽은 자들의 영토 안으로 조심스럽게 스며들었다. 백권한이 내뱉었던 자백은 거짓이 아니었다. 묘지 한복판에 발을 들이는 순간 유연의 예리한 시각에 처참한 격전의 흔적들이 포착되었다. 이슬을 머금어 빳빳하게 서 있어야 할 풀잎들은 무참히 짓밟혀 진창 속에 처박혀 있었고 부드러운 흙바닥 위에는 수명의 인형이 어지럽게 교차하며 만들어낸 발자국들이 깊은 도랑처럼 파여 있었다. 툭! 유연의 시선이 바닥의 한 지점에 멈추었다. 검게 변색되기 시작한 선혈이 흙먼지와 뒤섞여 점성을 띈 채 눌어붙어 있었다. 누군가의 신형이 처절하게 바닥을 쓸고 지나간 궤적이었다. 이 자리에서 명왕전의 수송패와 행각승 혹은 또 다른 괴인들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창극이 벌어졌음이 명확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설린의 온기는 없었다. 유연은 봉분들 사이를 하나하나 훑으며 흔적의 소멸점을 추적했다. 풀이 눕고 흙이 긁힌 방향으로 보아 이동 경로는 분명했으나 어느 순간 모든 흔적은 칼로 자른 듯 허공에서 끊겨버렸다. 말을 타고 도주했거나 혹은 경신법의 극기에 달한 고수가 땅을 밟지 않고 신형을 날린 것이리라. 조급함이 유연의 심장 박동을 두드리는 찰나 묘지 정중앙에 홀로 우뚝 솟은 오래된 석비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세월의 이끼가 잔뜩 낀 석비의 거친 표면 위로 이질적인 백색의 조각 하나가 바람에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백능. 한치의 오염도 없는 하얀 비단 손수건이었다. 유연히 다가가 그것을 집어들자 밤바람에 실린 미약한 향취와 함께 차가운 촉감이 손가락 끝을 타고 전해졌다. 손수건 위에는 먹이 아닌 푸른 빛이 신비롭게 감도는 청묵으로 쓰인 글자들이 단정하게 박혀 있었다. 서체는 굳건했으나 획의 끝마다 지울 수 없는 급함과 흔들림이 묻어나고 있었다. 유연의 안광이 청묵의 획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내 부주의로 사매가 또 화를 당했소. 뜻밖의 병고라 나도 순간 방도를 잃었소. 지금 옥인의 행방이 안개 속에 있으나 이 자리에서 일어난 것들을 보건대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소. 다만 옥인의 기계라면 반드시 스스로 지켜낼 것이라 믿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 이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겠소. 한 달 안에 반드시 좋은 소식을 전하겠소. 그 사이 부디 스스로를 아끼시오. 유연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며 백능의 가느다란 주름이 잡혔다. 청아. 그녀가 남긴 전언은 차가운 청묵의 색깔만큼이나 서늘한 현실을 말하고 있었다. 스스로를 아끼라는 마지막 당부는 도리어 유연의 심연 속에 잠들어 있던 초조함을 불꽃처럼 지폈다. 사매가 또다시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강호의 무인에게 억겁의 세월과도 같은 무게였다. 유연은 고개를 들어 백능이 매달려 있던 석비 너머 끝없이 펼쳐진 어둠의 지평선을 응시했다. 백능을 쥔 그의 손끝에서 청묵의 푸른 빛이 달빛에 반사되어 기묘한 인광을 내뿜고 있었다. 유연은 손바닥에 놓인 백능을 읽고 또 읽었다. 청묵으로 쓰인 그 단정한 획들이 한 번 읽을 때마다 유연의 시야를 난도질했고 두 번 읽었을 때는 폐부 깊숙한 곳의 공기를 앗아갔다. 세 번째, 그가 다시금 그 문장들을 훑었을 때 백능을 거머쥔 유연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리며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소. 그 한 구절이 예리하게 나를 세운 투도가 되어 유연의 심장 정중앙을 관통했다. 확실치 않다는 말은 강호의 비정한 법도 아래 설린이 마주했을 최악의 창극조차 배제하지 못했다는 청하의 참혹한 자백이었다. 설린. 청풍각에 시린 새벽 공기 속에서
사부 강호연이 내린 가르침을 누구보다 정성스레 복습하던 아이. 도아림의 꽃잎이 지는 것을 보며 입술을 삐죽 내밀고 투덜거리던 그 맑은 음성. 야주의 흔들림 속에서 피로에 젖은 유연의 왼팔을 제 무릎에 올려놓고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조심스레 혈도를 눌러주던 그 온기. 그 사소하고도 눈부셨던 온기가 지금 어디에서 찢기고 있는가. 유연이 천천히 눈을 감았다. 청백색 달빛 아래 10여 성상 동안 단 한 번도 무너진 적 없던 그의 눈가가 일순간 붉게 달아올랐다. 무협의 강호에 발을 들인 지 20여 년. 사부 강호연이 그에게 처음으로 협도를 건네며 이것은 사람을 베는 무기가 아니라 내가 짊어져야 할 목숨의 무게다라고 엄히 꾸짖던 그날 이후 유연의 눈에서 액체가 흘러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 뜨거운 궤적 하나가 유연의 뺨을 타고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봉분들 사이로 불어오는 밤바람조차 그 슬픔의 무게에 눌려 숨을 죽였다. 유연은 떨리는 손으로 백능을 정갈하게 접어 품 안 깊숙이 가장 심장과 가까운 곳에 밀어 넣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동자에는 슬픔 대신 서늘한 안광만이 시퍼렇게 나를 세우고 있었다. 지옥 같은 봉분야를 빠져나가려 신형을 돌리던 찰나였다. 젊은 분, 참으로 오래간만이시오. 등 뒤에 정막을 깨고 들려온 목소리는 낮고도 웅온했다. 태산의 무게를 실은 듯 굵직한 음성에는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노수의 관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유연이 신형을 반회전시키며 소리가 난 곳을 응시했다. 거기 한 노인이 화석처럼 서 있었다. 가슴팍까지 길게 내려온 은백색 수염을 휘날리며 회색 장포를 걸친 장신의 사내. 그의 깊고도 예리한 눈빛은 달빛보다 차갑게 유연의 전신을 훑어내리고 있었다. 노인의 뒤편으로 2장쯤 떨어진 곳에는 말 3마리가 거친 콧김을 내뿜으며 매여 있었고 바위처럼 묵직한 기세를 지닌 2명의 장안이 호위하듯 그 곁을 지키고 있었다. 유연의 안광이 미세하게 수축했다. 좌운강. 명왕전의 장강 총탈을 이끄는 타주이자 명왕전의 권력 서열에서 어양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물 중의 거물이었다. 설림과 함께 사선을 넘으며 강을 건너던 그 처절했던 밤, 멀리서 소용돌이치는 기세를 통해 단 한 번 스쳐 지났던 그 압도적인 존재감을 유연은 잊지 않고 있었다. 장강의 파도를 손안에 쥐고 흔드는 노룡이 이 죽은 자들의 땅 황릉강에 그 자태를 드러낸 것이었다. 좌타주. 좌운강이 근엄한 안색으로 2 손을 모아 폭권을 취했다. 장포의 소매가 밤바람에 펄럭이며 묵직한 파공성을 냈고 노인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간밤의 도강진 나루터에서 우리 수하들을 호되게 꾸짖은 이가 당신이오? 그렇소. 유연의 짧고 명료한 대답에 좌운강이 한보 앞으로 발을 내디뎠다. 노인의 발이 지면을 밟을 때마다 묘지 위의 이슬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어젯밤의 일은 일단 덮어두기로 하지요. 어차피 내 아이들이 먼저 그쪽을 치려 했으니 말이오. 노인은 가슴까지 내려온 은백색 수염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어둠이 짙게 깔린 봉분야의 사방을 무겁게 후쳤다. 나 또한 그대와 같은 이유로 이 죽은 자들의 땅에 발을 들였소. 우리 수하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정체불명의 괴인들에게 참혹하게 무너졌고 나는 그 피냄새의 행방을 조사하러 온 것이오. 유연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습격한 자들이 누구였소? 2명의 승려라 들었소. 좌운강의 깊은 눈동자가 유연의 전신을 꿰뚫듯 박혔다. 그리고 그 승려들이 우리 수하들의 손에서 낚아채간 여인이 바로 당신의 사매라 들었소만. 그렇소. 그렇다면 좌운강의 표정이 일순간 화강암처럼 딱딱하게 굳어졌다. 노인의 안광 속에 지울 수 없는 불쾌함과 당혹감이 교차했다. 이건 명백히 잘못된 일이구려.
유연의 눈빛이 북해의 빙벽보다 더 차갑게 가라앉았다. 잘못됐다고 했소? 내 사매를 납치하라는 비겁한 명령을 내린 자가 바로 명왕전의 종리결이라 들었소. 잘못은 그 썩어빠진 명령이 발령된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오. 좌웅강은 대답 대신 긴 침묵을 선택했다. 노인의 시선이 허공의 달빛을 응시하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탁한 음성을 뱉어냈다. 종리결이 독단으로 발령한 홍기영유는 우리 명왕전 내부에서도 이미 격렬한 논란이 일고 있소. 그 명령은 전 타주들의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단 말이오. 당신 사매가 누구인지, 어찌하여 그 살생부와도 같은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지 나는 지금도 그 상세한 경위를 모르오. 모른다는 말 한마디로 그 모든 피해 책임을 면하겠다는 뜻이오. 유연의 힐난에 좌웅강의 눈동자가 가늘게 경련했다. 책임의 유무를 논하기 전에 나는 지금 당신 사매의 생사를 확인하고 행방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 생각하오. 유연은 좌웅강의 흔들림 없는 눈빛을 잠시 지켜보았다. 강호라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반평생을 넘게 버텨온 늙은 여우의 눈빛은 진심 어린 우려와 정교한 계산이 실타래처럼 뒤엉켜 있어 그 실체를 파악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한 달이오. 유연의 입에서 흘러나온 단호한 선언에 좌웅강이 눈썹을 치켜떴다. 뭐요? 한 달 안에 내가 직접 사매의 행방을 찾겠소. 그 기간 동안 명왕전이 이 일에 단 한 줌의 개입도 하지 않고 물러나 있다면 그 이후의 시비는 따로 가리지 않겠소. 좌웅강의 안광이 빠르게 회전했다. 유연이 대체 어디서 한 달이라는 구체적인 기한을 확신했는지 알 길은 없었으나 청년의 눈에 서린 서늘한 각오만은 가늠할 수 있었다. 그리하도록 하지요. 한 달간 명왕전은 이 일에서 손을 떼겠소. 두 사내 사이에 폭풍 전야와도 같은 정적이 흘렀다. 서로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대치 끝에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폭권을 풀고 방향을 틀었다. 유연의 등 뒤로 황릉강의 봉분들이 멀어져 갔고 좌웅강의 장포 자락은 새벽 안개 속으로 서서히 침잠했다. 각자의 길로 향하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교차하다 사라졌다. 유연이 좌웅강과의 팽팽했던 대치를 뒤로하고 죽은 자들의 영토인 봉분야를 막 벗어나려던 찰나였다. 타다당 타다당. 서쪽 관도 넘어 정막을 찢는 거친 말발굽 소리가 대지를 흔들었다. 단 한 필의 울림이었으나 그 기세는 천군만마가 쇄도하는 듯 압도적이었다. 수백 장의 거리를 수만 번 쉬는 찰나에 좁혀온 것은 전신에 잡모한 올 섞이지 않은 달빛 아래 순금처럼 빛나는 희귀한 황금마였다. 그러나 그 준마보다 더 먼저 유연의 안광을 붙잡은 것은 말 위에 앉은 인형이었다. 황색 포의를 거침없이 휘날리며 눈부신 흰 비단 허리띠를 질러 맨 사내. 말을 모는 그의 손목에는 달빛을 반사하는 금빛 고리 4개가 기묘한 인광을 내뿜고 있었다. 백옥처럼 맑고 투명한 피부에 여인보다 더 예리하면서도 기이한 아름다움을 머금은 눈매가 어둠 속에서도 선명히 드러났다. 히잉! 황금마가 유연의 코앞에서 거대한 악굽을 들며 멈춰섰다. 말이 대지에 발을 내딛기도 전 사내는 깃털처럼 가볍게 뛰어내려 좌웅강을 향해 절도 있게 폭권을 취했다. 좌타주께서 한 발 먼저 도달하셨구려. 이번 봉분야의 병고에 대해 무언가 쓸만한 단서라도 포착하셨습니까? 목소리는 지극히 부드러웠고 서늘한 강바람을 머금은 듯 청아했다. 그러나 그 부드러움의 이면에는 갓 갈아낸 칼날처럼 예리한 살기가 숨겨져 있었다. 사마탁. 강호인들에게는 금환이랑이라는 벼로로 더 널리 알려진 자. 명왕전의 방주 조천무의 두터운 신임을 한몸에 받으며 차기 권력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젊은 고수였다. 나이는 유영과 엇비슷해 보였으나 백옥 같은 얼굴에 머문 안광만은
성상을 겪은 노수처럼 노련하고 깊었다. 그의 허리 양쪽에는 기괴한 금빛 고리가 달린 두 자루의 금한 쌍검이 묵직하게 매여 있었다. 사마탁의 날카로운 시선이 좌운강을 지나 유연에게 향했다.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치는 찰나 차가운 불꽃이 튀었다. 사마탁의 입술이 천천히 호를 그리며 미소를 지었다. 처음 뵙소.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나직하고 부드러웠으나 도리어 유연의 고막을 송곳처럼 파고들었다. 그대가 바로 유연이라는 분이오? 골륜파의 거목 강호연의 제자라 들었소만. 유연은 대답 대신 묵묵히 사마탁의 안광을 쏘아보았다. 협도를 쥔 손가락에 서서히 내력이 응집되었다. 사마탁은 유연의 침묵을 개의치 않는다는 듯 그의 품에 살짝 빠져나온 백릉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 백릉 손수건은 어디서 나셨소? 설마 저 낡은 석비 위에서 거두신 것이오? 유연의 눈빛이 부캐의 빙벽처럼 차갑게 좁혀졌다. 그것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사마탁의 부드러운 미소는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유연을 향해 한보 다가왔다. 손목의 금빛 고리들이 미세하게 부딪히며 기분 나쁜 쇳소리를 냈다. 그렇구려. 당신 사매가 납치된 이 가슴 아픈 사건에 우리 명왕전이 연루된 것은 지극히 유감이오. 사마탁은 잠시 말을 멈추고 유연의 안광을 깊숙이 응시했다. 다만 당신이 그 청묵으로 쓰인 백릉을 소중히 들고 있는 것을 보니 안개 속에 가려진 주백이와 꽤 깊은 연이 있는 모양이구려. 주백이. 그 이름이 사마탁의 붉은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순간 유연의 전신이 거대한 석상처럼 굳어버렸다. 대지를 밟고 있던 그의 보법이 흐트러졌고 뼛속까지 시린 냉기가 가슴 한가운데를 꿰뚫었다. 청아. 유연의 입술 사이로 그 이름이 무겁게 흘러나왔다. 사마탁은 청아라는 이름을 지극히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전부터 길들여온 자신의 건명을 부르듯 내뱉었다. 유연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히며 안광이 사마탁의 백옥 같은 얼굴을 파고들었다. 당신은 청아 소절을 어떻게 아는 것이오? 사마탁의 입가에 머물던 미소가 한층 더 짙고 부드러워졌다. 그러나 그 눈동자 속에는 흐릿한 안개 같은 비정함이 서려 있었다. 예전부터요. 그 한마디뿐이었다. 더 이상의 부연도 구체적인 연원도 밝히지 않은 채 사마탁은 유연히 다음 질문을 던질 틈을 주지 않고 신형을 돌렸다. 그는 곁에 서 있던 좌운강에게 다가가 낮고 은밀한 음성으로 몇 마디를 건넸다. 노타주의 안색이 미세하게 변했으나 사마탁은 개의치 않는다는 듯 가볍게 신형을 날려 황금마의 등 위로 올라탔다. 다시 만날 것이오. 강호의 길은 생각보다 좁으니 말이오. 히잉. 사마탁의 외침과 함께 황금마가 대지를 팍차고 튀어나갔다. 순금빛 갈기가 새벽바람에 휘날리며 관도 너머로 길게 잔상을 남겼고 그가 일으킨 흙먼지가 유연의 시야를 잠시 가렸다. 유연은 사마탁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용해될 때까지 그 자리에 석상처럼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사마탁. 그만이랑. 명왕전의 핵심이자 방주의 신복인 자가 어찌하여 청아의 이름을 이토록 태연하게 입에 올리는가. 그가 유연을 바라보던 그 평가하는 듯한 눈빛은 아군을 향한 호의였는가 아니면 먹잇감의 무게를 가늠하는 포식자의 탐색이었는가. 그때 유연의 곁으로 좌운강이 다가왔다. 노타주는 가슴까지 내려온 수염을 손으로 천천히 쓸어내리며 사마탁이 사라진 어둠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목소리는 강바람에 실려온 한기보다 낮고 서늘했다. 저자를 조심하시오. 유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좌운강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의욕의 빛이 서려 있었다. 명왕전의 식구가 같은 명왕전의 식구를 조심하라 이르는 것이오. 좌운강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묵묵히 먼 산자락을 바라보는 그의 깊게 파인 눈가에 기묘한 그늘이 졌다. 그 무거운 침묵은 그 어떤 유창한 변명보다도 명확한 대답이 되어 유연의 가슴을 눌렀다. 명왕전이라는 거대한 조직 내부에서 소용돌이치는 보이지 않는 균열과 암투가 좌웅강의 주름진 얼굴 위에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었다. 유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좌웅강을 뒤로 한 채 홀로 황릉강의 봉분야를 나와 북동쪽으로 향하는 관도 위에 다시 발을 올렸다. 동북쪽 현무산. 품 안의 백릉은 분명 청아가 남긴 것이었다. 그녀가 이 자리에 있었고 설린을 탈취한 행각승들의 흔적을 직접 목도했다는 증거였다. 그러나 청아가 그들을 즉시 추적하지 못하고 전원만을 남긴 채 물러난 데에는 분명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제약이나 또 다른 병고가 있었으리라. 한 달. 유연의 오른손이 협도의 낡은 가죽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다. 봉분야의 음습한 기운이 잦아든 길 위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서서히 대지를 물들이기 시작했다. 밤의 어둠을 밀어내고 돋아나는 그 시린 여명 속에서 유연의 그림자가 길게 뻗어나가며 현무산의 검은 능선을 향해 묵묵히 나아갔다. 구천을 떠돌던 원혼의 울음인가 황릉의 무성한 풀잎마다 서린 이슬은 차마 닦지 못한 무인의 낙루처럼 차갑구나. 비단 위 푸른 먹은 말 없는 약조가 되어 가슴 한복판에 대못으로 박혔는데 길 잃은 마음은 어느 골짜기 안개 속을 헤매느냐. 물으니 대답 없는 저 달은 서산으로 기울고 새벽빛에 씻긴 협도만이 서슬퍼렇게 눈을 뜬다. 인연이 쇠사슬이면 끊어내어 버리련만 가슴에 새긴 이름은 베어내도 숲이 되어 우거지니 어느 누가 강호를 일컬어 자유로운 땅이라 하더냐. 현무의 검은 능선이 아가리를 벌려 운명의 한 달을 삼키려 웅크리고 있거늘 나는 가노라. 이슬 젖은 도포 자락 휘날리며 피냄새 자욱한 안개 넘어 그곳으로 가노라. 살아 만남이 기쁨이요. 죽어 이별이 도라면 내 오늘 그 도의 이치를 칼날 끝으로 물으리라. 말리고풍 일검한 만리 외로운 바람 속의 한 자루 칼날은 차갑고 천산모설 독거인 천산의 저녁 눈 내리는데 홀로 가는 나그네로다. 12절 단무문로 옳고 그름을 끊어내니 문도 길도 없거늘 오직 맑은 마음만이 밝은 달을 보게 하네.